부동산 얘기가 조금 더 중요해 보입니다. 이게부터 좀 해보겠습니다. 환율 얘기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. 환율부터 좀 할 것 좀 많네요. 정부가 일단 11호 부동산 대책 2달 좀 지났습니다. 내놓은지 대책 발표 후에 일단 뚝 떨어졌던 주택 경기 전망 지수가 다시 재반등하고 있다. 그리고 재건축 지역이랄지 인기 지역도 가격을 회복하고 있다. 이 추이가 맞나요? 그렇습니다. 이제 가장 강력했다는 게 6.27 대책이었었죠. 예.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담대 이제 6억으로 끊었었던 것. 그 다음에 나온 것이 11호 대책. 서울과 뭐 수도권 일부 지역 전체를 다 토호제로 잡는 거였었는데 실은 자세히 보면 6.27 때부터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떨어진 적, 즉 마이너스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. 즉 상승폭이 줄었던 거였었는데 자주 하셨던 말씀. 예, 네네.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이 11호 대책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느껴지지만 지난 6.27보다도 오히려 상승폭 줄어드는 것이 좀 미미하더라. 효과가 덜하고 있다. 그렇다면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책이라는 것이 점점 만성화되는 것 아니냐. 이제 이게 취지인데요. 네. 실제로 좀 놓고 보면 이제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 나오고는 있지만은요. 6.27이 쭉 가다 보면 0.1%대 밑에까지 상승 폭이 줄었죠. 네네.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뭐 둘 다 한 번도 없었고요. 그런데 떨어진 게 지금 아니다. 예, 예. 11호를 보면 떨어지는 척 하다가 지금 0.12, 0.15 그리고 지난주 0.18%로 약간 고개를 다시 쳐 들고 있단 말입니다. 그러네요. 그렇다면 11호 대책도 역시 약발이 다하지 않았냐 이런 거고요. 또 하나가 앞서 앵커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강력하게 묶었잖아요. 예. 그런데 그 전후로 한 2달 정도, 이 대책 전후로 해서 2달이니까 한 50일이니까 2달로 잡겠습니다. 아파트 거래량을 이제 본 겁니다. 서울에 그 아파트 매매 거래량. 규제 전에 한 16,000건, 17,000건이 나왔어요. 그러면 한 달에 한 8,000건, 9,000건 상당히 이제 위험한 수준이죠. 10,000건이 넘으면은 서울은 늘 화랑이 됐으니까. 그래서 대책이 나온 거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 전체 거래량 중에 강남 3구와 용산 흔히 말하는 현재 뭐 가장 탑이고 뭐 집값이 가장 높은 구역의 비중은 8.1% 정도였었는데 규제를 걸고 나서 보니까 이제 2달이 지났었죠. 11호 약 3,000건으로 분명히 거래는 폭감한 게 맞습니다. 왜냐하면 한 달에 한 2,000건 될까 말까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래를 줄인 건 맞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러면 저 줄어든 폭감한 거래 중에 대부분은 다 어디였느냐? 강남 3구 용산의 비중이 훨씬 더 높더라. 무려 절반, 40% 가까이가 강남 3구와 용산의 거래가 된 겁니다. 네. 그런데 이번에 11호 대책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246입니다. 즉 25억 이상은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고요. 15억에서 25억은 4억 정도거든요. 근데 저쪽 지역은 뭐 평균이 20억대도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뭐 17억, 18억이기 때문에 4억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 현금 캐시 조달 능력이 적어도 13억 이상을 들고 온 사람이 뭐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또 실거주로 들어왔다는 대목들이 있는 걸로 봐서 양극화 현상도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청약 경쟁률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게 좀 심화되는 분위기인가요? 그렇죠.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즘도 나오면 100대 1, 뭐 140대 1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외 지역에서는 한 자릿수대입니다. 뭐 10대 12대 1도 아니라 지금 7대 1 정도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. 밑에 표가 보라색이, 나오고 있는데요. 예, 저 노란색 선을 보면 서울은 지금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죠.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서울 집값만 오른다라는 것이 다 알려져 있는 거고요. 또 하나의 측면이 지금 똘똘한 한 채 개념. 이게 이제 정부가 다주택자를 점점 제약하고 똘똘한 한 채는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방향으로 부동산을 잡게 되니까 시장은 항상 먼저 좀 영민하게 움직이잖아요. 그래서 다 팔고 지방 팔고 강북 팔고 다 팔고 강남에 40억 아파트 하나, 뭐 50억 아파트 하나, 혹은 30억대 아파트 하나로 다 똘똘한 한 채로 규결돼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서 나온 것처럼 강남 3구와 용산 쪽에서만 거래가 더 폭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선이 되는 것이고요. 지금 보면 영끌족이 20억, 30억 아파트에 훨씬 더 많아야 될 것 같은 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잖아요. 네. 근데 오히려 압구정동이라든가 청담동 쪽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여기는 대출이 거의 없어요. 그렇죠. 왜냐하면 다 똘똘한 한 채로 이미 다 준비를 맞춰놓고 이제 끝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근데 저 똘똘한 한 채 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전월세 가격도 거의
폭등하고 있거든요. 지금 전세 월세 가격 놓고 보면 2015년 이후로 월별로는 최고치 찍었습니다. 전세 가격도 0.63%, 그다음에 월세 서울입니다. 월세 가격도 0.63%. 이게 2015년 직후로 따지면은 전세 가격, 월세 가격이 대폭등을 한 게 된 건데 전세 월세라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. 내 집 말고 누군가가 집을 사야 전세 월세 들어갈 수 예, 왜냐하면 수요가 주니까요. 그 사람은 자가로 가는데 지금 근데 앞서도 보셨지만 이제 매매 수요는 없잖아요. 네. 네, 매매 자체가 지금 힘들어지니까 토호제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월세나 전세로 다 눌러놔야 되고 그러나 서울 수도권에 공급은 없고 그래서 전세 월세 가격이 저렇게 폭증하게 되는 건데 2015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세 월세 가격이 저렇게 치솟고 나서 2016년부터 기억하시겠지만 그야말로 서울 집값에 대폭등이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전월세 가격의 저 폭등이 2015년을 넘은 저것도 이렇게 된다면 안 그래도 높은 서울 집값이 그야말로 뭐 3차례를 펼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공급 대책을 계속 말하지만 공급 쪽에서 어떤 숨통이 트이지 않는 이상 아니면 보유세 카드를 꺼내들어서 25억이든 30억이든 이게 이제 뭐 집값을 내린다기보다는 일종의 강한 압박으로 물량을 내놓게 하는 그런 수단이겠죠.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방법 외에는 그래야 어쨌든 공급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? 실은 서울 집값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총평입니다. 예, 내년 주택시장 공급 대책, 뭐 후속 대책, 뭐 세금 대책 관련된 부분들 또 가속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. 요즘 그 소액 투자를 하거나 또 적은 돈이라도 알토란 같이 모아서 활용하는 분들 많습니다. 특히 13월에 월급 연말정산 기다리는 분도 미리미리 좀 확인해서 일찍부터 가계 계획을 세워서 그때 얼마쯤 나올 거니까 그렇죠. 혹은 들어갈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는 참고용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서비스가 시작됐어요. 네, 셀러리맨 여러분들은 꼭 들어가셔야 되고 아마 이미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가게 되면 한 9월 기준일 겁니다. 내가 이제 낸 세금들, 기납부한 세금들, 나의 급여 수준들, 또 내가 신용카드라든가 의료비 같은 것들을 얼마나 쓴나를 미리미리 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네. 이제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참고로 지금 올해 급여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미리 보기 정산 서비스에서 약간 수작업을 통해서 왜냐하면 본인의 월급은 아시잖아요. 네네. 얼마를 받을지를 좀 넣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납부액까지도 계산하셔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참고로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10명 중 3명, 4명 한 3명 정도는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. 네, 다 면세점 이하로 가게 되는데 사회초년병 시절의 해프닝이 뭐냐면 막 열심히 이 연말정산 13월에 월급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생각만큼 환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건 왜겠습니까? 저는 냈부한 세금에 대해서 되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낸 세금보다도 더 많이 환급을 준비할 필요는 없겠죠. 예. 또 그런 것들도 함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네.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. 올해 바뀐 공제 항목이랄지 혜택 같은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이제 다자녀에 대한 공제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. 네. 다자녀 공제가 작년보다도 10만 원씩 훨씬 더 늘었습니다. 그래서 한 명이 25만 원, 그다음에 두 명이 55만 원, 세 명이 95만 원. 근데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자녀 공제는 세액 공제입니다. 그러니까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가장 강력한 이제 자녀 세액 공제거든요. 10만 원씩 늘었다라는 것들 아셔야 되겠고요. 요즘에 청약저축 안 한다라고는 하지만 청약저축의 납입금 공제도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까지도 함께 적용한다는 점들 꼭 해주시고요. 전체 납입의 40%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청약 저축도 좀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가 이제 많이 기대를 모았던 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헬스, 그러니까 체력 단련장 이용했던 것도 신용카드 금액에서 소득공제 30%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마지막 부분이요.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 꼭 본인의 고향에서 안 해도 된다는 사실까지는 아실 텐데 네. 이번은 올해는 참 좀 가슴 아픈 재난이 많지 않았었습니까? 그래서 특별 재난에 그 지역에 대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것은 훨씬 더 이 세액공제가 높아요. 30% 공제율로 나간다라는 네네. 점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이 고향사랑 기부금 재난 지역에서에 대해서도 활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연말정산 관련해서 잠깐 좀 살펴봤고요.